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제한 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일회성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넘어서 제도와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제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장하자. 이게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법 개정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19 방역은 사실은 비대면을 지금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면을 해야지만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방역이라는 문제는 또 그런 자영업자만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가가 금지하고 모이지 말라, 집합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방역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그리고 조세 등의 고정비를 좀 보존해주자는 것이 제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하고 또 긴급재난지원 지금도 하고 버팀목 자금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방역 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늘 사회적 갈등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측의 가능성 또 이런 지금 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측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본인들이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또 특히나 코로나19가 국내 일본 확진자가 발생된 지 이제 곧 1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대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나 혹은 이와 유사한 재난 상황 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제 휴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보상책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강제 휴업이나 또는 이제 영업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9시까지밖에 못 한다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번에 뭐 3차 재난지원금도 그 종업원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이걸로 좀 논란이 있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들, 특히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득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들의 소득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차액분만큼을 국가가 차액분을 보상한다. 이렇게 하면 원칙을 세우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요. 이제 그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 안정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체제로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간이과세 그 세금을 내는 간이세금 과세하시는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쉬운 대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좀 하자.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기간에 임대료, 조세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취지로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 또 항상 따라오는 게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기재부에서는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얼마나 재원이 드느냐를 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게 월 7,290억 정도 듭니다. 1년에 8조 7천억 정도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작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 규모를 감안해 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역 비용을 공동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발적 이익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재정 건전성 유지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설령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건전성 제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예. 독일에서도 수십조 단위를 지금 재정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지금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시적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논의해보자라는 게 이 법안의 시작이니까요. 예. 그런 것, 이제 이런 것이 되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뭐 저희가 틀을 다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같이 향후에 좀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 네. 선별 지급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가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선별 지급 100만 원, 200만 원 하다 보면 그거는 고스란히 임대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논의라든가 혹은 임대료를 뭐 조금 깎는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임대료의 월 평균, 국가 전체의 월 평균 임대료는 127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편차는 클 겁니다. 뭐 몇천만 원 내시는 임대료도 있을 거고 몇십만 원 단위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임대 계약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월세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증금을 높이는 형태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임대료가 소상공인 부분의 가장 큰 고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소위 이제 집주인은 무슨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집주인도 좀 착한 임대인 지금 운동이 구조적으로 좀 더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집주인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함께 하시면 임차인의 그 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부담을 좀 줄이는, 그래서 조금씩 고통을 나누는, 그리고 하지만 큰 틀에서 집합금지를 시킨 책임은 국가가 임대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뭐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분들만 어려운 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 특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뭐 실직자도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경제 전체가 어렵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만이라서 문제가 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또 다른 형태들로 다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본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 좀 지켜나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IMF 세대인데요.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희 세대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IMF가 일어나서 1, 2년 동안 취업이 되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한국 사회 구조상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면 자영업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참 말하면서 이제 봉급받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받는 봉급은 다 떳떳한가 미안한 생각도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의 어려운 분들을 다 돕진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좀 어려운 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이에요? 저는 뭐 야당도 그 비슷한 법안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여야를 떠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다들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아까 실제로 재정 문제에 대한 쟁점들은 좀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의해 줄 거로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의원님께서 IMF 세대라고 하시니까 그 IMF 이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맞습니다. 거의 탑 수준인데.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도 정치권에서 한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논의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말씀을 추가해서 좀 더하면 IMF 때는 우리가 그래도 사회의 공동체 연대의식이 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오기 운동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고 또 국가가 어려움에 빠져서 함께 하자고 했었다면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쉽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또 4차 재난지원금, 3차는 지금 이제 지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1차처럼. 그런 논의가 지금 일단은 당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이재명 지사, 김종민 최고가 약간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본격적이진 않습니다. 3차 예. 재난지원금 지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방역에 집중하자는 의견인데요. 아마 곧 머지않아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토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를 지급하자는 쪽인데요. 예. 네, 이런 것들도 이런 구조와 함께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면 또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이거 분명히 선거용으로 전 국민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네, 작년에 뭐를 하려고 했더니 총선 때문에 한다 그러고요. 예. 뭐 올해 뭐 하려고 했더니 재보궐선거 때문에 한다고 하고 예. 내년에는 또 대선 때문에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는 매년 있는 건데요. 그것보다도 국가 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개인의 빚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가가 함께 좀 책임져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게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민주당 내에서는. 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왔습니다. 징역 20년. 어떻게 판단하고 네.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여러 군데서 들렸는데요. 일단, 법에 대한 판결과 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된 사과와 국민의 공감대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다 빠뜨렸는데, 의원님이 낸 개정안, 어떻게 이번 임시국회 통과되는 겁니까?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채널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논의에 제안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좀 목표로 예. 당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도 TF를 만들고 당 대표님이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인 만큼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정현 뉴스 정면선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2주 격리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준석 최고도 자가격리 했었죠? 예, 저는 일주일 했습니다. 아, 짧게 했네요, 그나마.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자가격리자들의 그런 어떤 참고를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를 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네. 스타크래프트를 300판 정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실력을 갈고 닦고자. 잠을 많이 잤다 오랜만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식량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좀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잠을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잠도 나중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 더 이상 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조상호 부대변인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코로나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코로나 청정이어서 방송하고 그다음에 재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송 3개에다가 재판 3개까지 있어가지고 예. 너무 정신이 없네요. 방송국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여러 다녀가는 바람에 예. 뭐 이최고나 저나 다 확진자가 됐는데 다행히도 없었나 보죠? 예, 제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확진자가 된 게 아니라 격리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가 됐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이 났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두 분 입장 잠깐 들을까요? 이채구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사과를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오늘도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권력형 비리를 앞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바로 사면 논의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뭐 국민들의 반응이란 걸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조상호 변호사님. 예. 사실은 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역사적 평가는 내려졌고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직전에 또 한 번 확정되신 분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두 분이 나란히 그것도 뇌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 모두에서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의 법적 조건은 충족한 것이고요. 그 이채구가 지금 사면이 앞으로 불거질 것이다 이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면 이슈를 처음 구불된 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폭풍도 좀 거셌던 것 같고.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사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사면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면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시와 달리 이후에 어떤 그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를 그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대통령의 그 전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실은 확정도 전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법적 단죄가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가 됐나요? 여전히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도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나 사회적 평가나 법률가들의 전문적 평가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사면 논의가 지금 나오는 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 최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들 찬성하시는 분위기던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이라는 도합 중형이 이제 선고가 됐지만은 그 재판에서 전부 다 유죄를 받은 혐의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그 기업에 강요해가지고 재단에다가 돈을 내게 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인사에 관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 아니면 뭐 사인이 어쨌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들 뭐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이런 정도일 텐데 저는 제가 열거한 것들이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사실 대통령에게 죄를 물었던 사안들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이제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예.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랄지라도 이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시발점이 된 것과 별개로 지금까지 어쨌든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만큼의 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이 작가가 언급한 그런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형사 체제가 운영되려 그러면은 형벌 자체가 굉장히 균형에 맞게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은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살인은 아니지만 그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12년의 형을 받았고, 예. 예를 들어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4년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평이 맞아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지만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고 5년 받은 게 그 형평에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재가 된 것처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인사들이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22년짜리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채구가 과거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았겠냐 하는 것은 과거는 통치행위로 인정이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예. 대통령이 재단에다 돈을 내도록 한 것이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있지만 공동 지갑론 같은 거 예.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최순실 씨는 사실상 성도 다르고 이제 완전 사인의 입장인데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 지갑론이 적용되는데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이 처벌된 사례를 보면은 그건 완전히 혈족 관계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지갑론 같은 건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엄격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는 환영합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일들, 예를 들어 아들 셋이 이제 뭐 뇌물수수나 이런 문제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가호위에서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한 건 맞지만은 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은 불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만약에 뭐 저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호사가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악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억측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있어가지고 좀 빛이 바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먼저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었는데 여기서는 찬성 37%, 사면 반대 54%,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 5일날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 조사한 결과는 찬성 47.7, 반대 48, 팽팽했단 말입니다. 조 부대변인, 네. 이게 만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압도적으로 사면 반대가 높았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3년 반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면론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거 자체로 부담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분들의 잘못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이 희석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역사적 평가가 현재도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 조사 표본이 500명 수준이라면 그 조사의 예? 신뢰성도 조금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조사로 진행해야 될 이슈인데 거기서 5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여전히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까지도 사면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 범죄들과 관련해서 아까 이준석 최고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과거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범죄는 없었고 실제로 뭐 동경 영재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 돈 받아가지고 결국에 뭐 했습니까? 그냥 다 최순실과 그 일가들이 그냥 마음대로 거의 쓰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다 떠안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대통령 범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해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조상호 변호사가 말했던 지점이 맞는 말 같으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가호위를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돈을 어쨌든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 쓰인 돈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 최순실은 모든 걸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사저관리, 심지어 사저관리에 일일이 뭐라 그랬죠? 관리비라든가 각종 뭐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본인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그 최순실 씨 집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의 문제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공동지갑론이 적용된다는 거는 공동지갑이 아니더라도 우리 형법은 제3자 뇌물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최순실이 호가호위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거꾸로 물을게요. 노건평 씨가 돈을 받은 거는 누굴 보고 돈을 준 겁니까? 노건평 씨가 돈을 받은 게 어느 시점에 그 돈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돈을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대통령 취임하고 받았죠. 대통령 퇴임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임하고요. 대통령 취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 임기 중에 받은 걸 그러면 그 노건평 씨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건평 씨가 그러면 노건평 씨를 바라보고 그러면 돈을 준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고 노건평 씨를 바라보고 돈을 줬을 수도 있죠. 돈을 준 사람은 얼마나 바보길래 노무현 대통령을 안 보고 노건평 씨만 바라보고 돈을 줍니까? 아니 노건평과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이익 공유 관계라든가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양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들을 능력을 신뢰해서 준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바라보고 돈을 준 겁니까? 그 아들들이 다 그 책임지고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최순실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인지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역할을 했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죠.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역할을 했다고 좀 주장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공무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그걸 지시하고 실제로 기업인을 만나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상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이제 적용되는 법리인 겁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은 무슨 인사청탁을 부탁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안을 전혀 다른 그 두 가지 사안을 서로 비교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 이준석 전 최고도 시기의 문제지 사면은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제가 야당 측 인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두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4월에 이제 두 개의 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 전에 사면을 하게 되면은 뭐 관점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에서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였으면 좋겠고 다만 또 이제 너무 늦춰지다 보면은 그 결국에는 대선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행사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해를 사지 않는 시점에 이제 그 사이에 어딘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함께 시작된 이런 국정농단 재판이었고 수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질 거라 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좀 정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일 좋은 시기는 지난번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한 뭐 그런 새로운 당선자가 현 대통령에 요청하고 그런 시기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7월 정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이전에 아니면 이번 보궐선거 이후의 시점에 4월부터 7월 사이 정도 시점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뭐 사면론을 꺼냈다고 후폭풍을 세게 맞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했고 또 적절한 때 또 건의를 하겠다 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사면 이야기는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핵으로 또 논란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걸 논란을 가지고 간다거나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솔직히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사면이라는 게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힘든 국민통합을 위한 거라면 특별 사면이 아니라 소액벌금 미납자라든가 아니면 소액 가태료 미납자라든가 아니면 생계형 범죄자들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그 전력 때문에 그 지금 생계형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의 대상으로 과거 IMF 이후에 했었던 그 사면의 형태처럼 일반 사면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반 사면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정 부분 생계가 공공하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이라도 면제해 준다면 특히 지금 이 교정시설의 밀집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굳이 뭐 벌금형 미납자들, 그 소액 미납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노약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사면을 검토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특히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사면의 이유로 들던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형 집행정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형 집행정지 사유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유도 있지만 만 70세가 넘으면 그 자체로 형 집행 사유이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 건강상의 문제는 특히 이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현재 그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그게 허용되는 건데 그 나이 기준은 그냥 70세 이상이면 그냥 정부적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70세가 넘었고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러니까 내후년 초인가가 아마 70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말경인데 그 경우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단 형집행 정지를 해주는 거는 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해주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그러니까 역사 왜곡 시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로 느꼈던 국민들의 피로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났고 사면에 대한 법적 여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또 야권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집중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부터 우려했던 점은 과연 야권 단일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문제였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후보들 또 각 당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항상 어떤 큰 선거 나갔을 때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에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관심 받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예. 말 계속해가지고 이게 앵무새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예.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제 피로해가지고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독자 출마를 강행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죠. 이제 결국 이제 TV 토론이나 아니면 정책 경쟁에서 또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항상 기대보다 약간 약한 처음보다 약간 약한 결과를 이제 내는 게 안철수 후보의 선거였는데 저는 이번에 시작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봐요. 이번에도 예. 왜냐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이제 출마 일성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단일 후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를 봤더니만은 결국 나를 향해서 또 이제 단일화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최고 예상대로 만일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선거를 드랍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3자 대결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자 대결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단일화되면 좋고요. 아니면 3자 대결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운동장 뛸 때 보면 모래주머니 달고 뛰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본선 가서 모래주머니 떼고 뛰고.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옵션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자 대결을 했을 때 1여 다야구도로 갔을 때 여당을 이기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예.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무리한 요구사항들을 저렇게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없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출마 일성으로 아까 말했듯이 무엇이든지라고 했거든요. 예. 야권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무리한 요구는 좀 거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뭐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도 안철수의 맛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이 뭔지 이전 최고는 알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바른미래당 때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일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분들과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좀 경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안 잘 알이라고 얘기했죠. 예.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안 알 못이거든요. 예. 안철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저는 하여튼간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당내에서 안 잘 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방송마다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또 독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아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대로 가면 안 잘 알들이 득세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 알 못들이 예. 안철수 대표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당으로 들어와라 이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 당내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까지는 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던 바른미래당에는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 알 못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중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 잘 알 오히려 김종인, 이상돈 그리고 장진영 거기다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 최고는 안 잘 알로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은 안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으로는 합당을 하든 양세력이 혹은 후보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을 등에 업은 안철수 단일 후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하던데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포지셔닝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선 그런 얘기까지 했죠. 정진석 이번에 그 공심위원장인가요? 그분께서 뭐 본인이 뭐 중도층을 독점하고 있는 듯이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일갈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보수라기보단 중도층과 보수층을 이렇게 분점하는 형태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식이거나 아니면 합당하는 식으로 그게 포지셔닝이 옮겨지게 될 때 과연 중간층에 있었던 그 중도층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보탤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국민의힘의 약간 그 우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일단 회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를 포함해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다수고 부산시장 후보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우상호 1명, 네. 부산시장 후보군은 김영준 1명 이렇게밖에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어렵다 이렇게 반증하는 모양새 아니에요? 그 자체가? 원래 그 정부 여당에서 지방선거가 어렵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도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박영선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선 일정 발표하지 않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기보다 뭔가 본격적으로 여당 내에서 그 선거 어떤 일정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그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면서 우리 지지층들의 결집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양당 구조와의 우리 정치정의 특성상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각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는 4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 공매도 재개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이 아마 공매도 재개를 한 번 더 예정하지 않겠느냐.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표를 잃는 행위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2, 3월에 지급하는 건데 또 선거 전이란 말이죠. 네네. 결국 선거 전에 이런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해야죠. 그리고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이 선거제의 특성상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선거 용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표심이 달라지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상호 경쟁하면서 정책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과 같이 따라간다면 이런 부분으로 그 국민의힘은 표를 잃고 우리가 뭐 더 많이 득표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가장 시급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어려움의 정도에 맞는 공평함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가를 선별하는 것이 국가가 욕먹어가면서도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이 민주당이 특이한 게 선거를 앞두면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2차, 3차 할 때처럼 또 선거 없으면은 선별 지급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패턴을 읽었을 것이다. 선거 앞두고는 표는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보편 지급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요.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이제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은
집이 쓸려 내려간 분들한테 많이 지급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원칙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을까요? 올릴까요? 이런 여론조사는 다 깎자 그러지 누가 올리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전 국민 다 지급하자더라. 이걸 그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는 집권 세력이 이성적 판단을 이제 포기하고 결국에는 여론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처사입니다. 아니, 저는 그 선별지급이나 그다음 보편지급이나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특히 이 피해는 일반적인 그 재난 피해하고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재난 피해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리고 그거는 불가항력적 요소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국가의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더더욱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현재 너무나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활동 자체가 자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그 서민층의 피해들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보편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이 선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어떻게 보면 그 영업시설 사용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정당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퉜을 때 그분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좀 더 전격적으로 그리고 그 전격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급 기준 만들자고 야당에서 벌써 법안을 4개 내놓은 지가 한참이에요. 그런데 그거 논의하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핸드폰 좀 깎아주겠다고 2만 원씩 뿌리고 그러면서 1조 원 날린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선별 지급이나 아니면 보편 지급이나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논리가 딸리면 나중에 하는 말 둘 다 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야식 시킬 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둘 다 시키면 되지 이래버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뭐가 옳은지를 선택해야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예상 규모에서 너무 재정 건전성만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확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런 때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짜장면 먹지 짬뽕 먹지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통장 살펴가면서 치킨 시킵니다. 그런 거 그거 꼭 나라 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둘 다 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 운영하면은 결국 거덜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게에게 빚을 떠넘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활발하고 재미난 토론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네, 벌써 3일 연속이네요. 저희가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이죠. 혐오, 갈등, 흰수의 블록계다. 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전 국회의원 또 소설가로 활동하셨죠. 김홍신 소설가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그동안 방송 출연도 좀 적적하셨던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 내내 강연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투건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네네. 근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냥 겨우 견딥니다. 예. 예, 그 작가님이 돌아오실 때 지난 한 해를 총평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당연히 코로나19가 들어가 있을 테고 또 갈등의 모습이라든가 총평해 주시죠. 예, 참 국민은 지혜도 없이 코로나 사태로 멍이 들고 예. 그다음에 정치 일탈 때문에 혐오감이 많아졌고요. 예.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휴대폰으로 뉴스 보면서 세상이나 나라 걱정을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아주 만연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뭐 예. 이름 거론하기도 싫지만은 뭐 조국, 윤미향, 추미애, 윤석열, 최재형 뭐 이런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는데 저절로 외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고용 절벽, 무슨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 청년 실업, 탈원전, 최저임금, 외교 실패, 남북 문제, 그 북한 핵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단어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모두 지쳐 있거나 어지럽거나 또 가짜 뉴스까지 또 그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지난 한 해가 너무 괴로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가슴앓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뭐 선생님께서 인간시장을 쓰시던 80년대나 국회의원 하시던 90년대나 뭐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은요. 예. 당시에는 좋았을 것 같지 않고 지나고 나면은 견딜만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한 해는 2020년은 그거와 좀 색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코로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괴롭혔다 이런 뜻이죠. 예. 자, 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가 새롭게 꾸려졌는데 지난번 국회가 너무 뭐 싸우고 뭐 이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좀 바뀐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 불신이 높아진 것은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임명할 때 권력에 굴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울산 선거나 월성 원전이나 라임 오티머스 이런 것들을 수사하자마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힘을 언젠가 가지고 있던 힘을 국민 편익을 위해서 조율할 사항이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국민들 시각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 예. 이런 것들로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 미국 트럼프 추종자처럼 우리나라도 권력의 함정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국민 분열이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총리께서, 전직 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예로부터 나라의 경사나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기근, 홍수, 전염병, 이런 걸 생겼을 때 최고 지도자가 국민 마음을 다가서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이런 대사면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권력형 범죄를 사면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힘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나는 큰 잘못 없는데도 제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혜택을 보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과거 정권 핵심들의 반성, 그다음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 이걸 국민들이 느낄 때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청와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을 보여줄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 회복을 보죠. 정책 실패한 것을 냉정하게 찾아내서 반성의 의미를 담아야만 합니다. 인사 실패, 부동산, 추인 갈등,
갈등,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회복을 하려면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포용을 보면은 반대편을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과 내 편만이 아니라 반대편에게도 다가서야만 합니다. 이 선진국은 진보와 보수가 어울렸기 때문에 민주 선진국으로 그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적이 아니고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부류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다. 나와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약면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상공오공 국가가 됐습니다. 그 민주화 산업화가 동시에 이룩한 국가인데 국민의 희생과 정진과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행복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감사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정신 이것을 굳건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회복, 도약, 포용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서 야당의 역할은 없을까요? 야당의 역할이 있죠. 당연히 야당은요. 여당에 대해서 공격 목표로 그게 무슨 공격 지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야당 자신도 국민을 위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의 진도가 여당에 비해서 더 강하면은 국민 신뢰를 얻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관해서는 야당도 깊이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 초나라 그 장왕이 태자를 급히 불렀는데 당시 국법에 궁궐에 수레를 타고 입궁을 못하게 됐는데 비가 와서 땅이 질자 태자가 문지기의 말을 어기고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말을 찌르고 수레를 부숴버렸거든요. 예. 이때 태자가 입궁을 해서 왕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지기는 임금을 위해서 능히 법을 지켰고 태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신하다. 그러면서 두 계급 승진시키고 태자를 꾸짖었어요. 예.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장왕은 그 춘추 5패 때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분열 갈등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아하. 현실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가 내 편이 아니지만 틀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장한다를 인정해서 파트너를 삼아야 됩니다. 서로. 알겠습니다. 틀림이 네.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신 소설가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을 쏘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연결합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한 달 만에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요. 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주중 동향을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지난 1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해서 3.1%포인트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38.6%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6.4%로 나왔습니다. 예, 상승한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신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이제 소통이 좀 부재하다, 여러 이제 갈등 사안들 또 국민들 관심 사안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좀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여권의 또는 대통령의 우호적인 층들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500명, 600명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방역에 대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죠. 예, 정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6%포인트 내린 31.9%였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30.7%였습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8%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좀 1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당과 야당은 힘의 균형을 현재까지는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차 범위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원래는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또는 평가 심리, 그다음에 다가오고 있는 선거,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대체로 이제 야당의 어떤 반사 효과가 정당 지지율로 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로 해서 좀 두 정당이 좀 팽팽한 접전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 조사는 이제 ARS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응답을 한다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뭐 중도 중간층 유권자들도 이제 많이 응답을 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0% 초중반에 그치는 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층,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권자들,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전에 있었던 비호감 정서, 비토 정서들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지 여부가 또 이후의 안정성과 지속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여당, 야당 네. 지지율이 들쑥날쑥하는군요. 네,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니까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서울 그 보궐선거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까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정당 지지도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같은 조사에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4.7%,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은 24.6%여서 격차가 한 10%포인트가량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포함된 PK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격차가 이제 10% 이상, 15% 이상 격차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 우위 현상이 두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커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실망층들 또 야권에 대해서 어쨌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기류들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P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보수적 색채가 있던 지역이어서 선거가 다가오고 또 야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더 많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서 관심도를 모으면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어쨌든 후보들이 정해졌을 때 지금은 이제 정권 심판 기류 또는 정권에 대한 평가 기류가 야당에 대한 이제 지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후보가 나왔을 때 비교 선택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휴일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예. 실제 전국 선거에 비해서 휴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이제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투표 참여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저연령층,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렇죠. 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이 휴일이든 휴일이 아닌 평일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 고령층에서는 보수 성향이 더 높은 특성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예. 그런 낮은 투표율에서 젊은 층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있는 고령층의 투표 아하. 참여율이 높게 되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 자체가 또 보수 정당에 유리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이제 평가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사전 투표가 보궐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번에도 사전 투표의 위력,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휴일에 치러지는 선거 이전에 토요일 그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2부에서 그 리얼미터 또 어딘가요? 갤럽,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은 여론조사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조사 기간이 달라서 그런지 결과도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제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오마이뉴스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찬반 응답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8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사면의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은 38.8%였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56.1%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높게 나타났고, 또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나와서 어쨌든 최근 조사들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당별로도 당연히 대답이 달랐을 것 같은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면 찬성이 높았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별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80%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이 이제 64.1%로 나타나서 좀 더 높은 경향들을 보였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층에서는 이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또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이 높은데요.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또 보게 되면 20대, 30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기여하지 못한다도 이 조사에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대체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는 한 50%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면과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촛불 국면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전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겠고, 예. 젊은 층에서 특히 이제 반대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과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의 관점에서 죄를 졌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과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좀 네. 짧게 가벼운 설문조사 이야기 좀 하죠. 네. 자, 팬들 사이에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그런 여론조사인데 네.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이겁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기관에서 이제 실시를 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그 1월 8일에 전국 500명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축구가 좋은지 야구가 좋은지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축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0.7%, 야구를 좋아한다는 응답은 32.7%로 축구 응답이 높았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런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 경험, 친근성,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 구장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장비도 많이 필요한 그렇죠. 측면이니까 아마도 그런 영향을 줬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현진과 손흥민 선수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3.9%, 압도적이네요. 유현진은 15.5%. 물론 이제 두 명을 다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흥미성 조사니까 뭐 이것은 민감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조사에서는 최근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어떤 성과를 보인 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최근의 사건을.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어쨌든 시즌이 더 먼저 끝난 상황인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 또 그것도 더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이제 격차가 크게 나타난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현진 선수를 뭐 또 싫어한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예. 아니겠죠. 그 반대로 그 손흥민 선수가 비시즌이었고 유현진 선수가 시즌이었다면 뒤집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이제 관심도 높은 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한 또 그 종목에 참여한 선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특성들을 많이 보여서 시기가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말이죠. 축구가 좋냐 야구가 좋냐 모든 지역에서 축구가 좋다라고 했는데 네. 연령대를 보면은 거의 모든 연령대가 축구가 좋다라 했는데 20대만 야구가 더 좋다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 사실 야구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한 세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최근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어린 층 같은 경우는 또 야구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 그렇게 되면서 축구는 또 뭐 나이가 든 분들이 하는 스포츠다라고 하는 또 젊은 층에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뭐 이런 20대 연령층의 젊은 층에서는 뭐 야구 선호도가 좀 더 높게 나온 특성을 보였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은 축구입니까 야구입니까? 네, 스포츠는 축구죠. 네.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고향은 그 지역 연고 야구단이 없죠?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예. 과거에 뭐 이제 인천과 같이 해서 3위 슈퍼스타즈가 있었는데 예.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네, 축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었습니다.